안녕하세요. 제 이야기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저는 올해 40을 넘긴 평범한 아줌마 박은정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며 그럭저럭 먹고 살고 있지만 제 인생을 되돌아보면 참 많은 굴욕과 눈물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어린 시절 저는 늘 얹혀 사는 아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았어요. 그 기억이 제 인생의 출발점이자 결국 오늘의 저를 만든 밑그림이었죠. 저는 아주 어릴 때 부모님을 잃었습니다. 사고로 두 분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고 저는 친척 집에 맡겨졌습니다. 바로 사촌 언니 박미란의 집이었죠. 당시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8살짜리 꼬마였고 남의 집에 얹혀 사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알지 못했어요.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미라는 저보다 2살 많았는데 그 집의 공주님이었습니다. 뭐든 자기가 먼저 가져야 했고 주변 사람들은 늘 그녀 중심으로 돌아갔습니다. 반면 저는 그저 얹혀 사는 아이. 밥상 앞에 앉을 때도, 옷을 물려받을 때도, 심지어 방에서 자리를 차지할 때도 항상 얹혀 사는 주제라는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참 바보 같았죠. 미라 언니가 하자는 대로 다 따라다니고 놀림을 당해도 속으로만 삼켰습니다. 친구들에게는 얘는 우리 집에 얹혀 사는 애야라고 대놓고 말하던 언니를 보면서도 저는 그저 그래도 언니니까 하고 넘겼습니다. 그때는 그게 의리라고 생각했거든요. 가끔은 이런 말도 들었습니다. 가진 자와 없는 자의 관계는 언제나 위험하다. 그 말이 제 가슴에 깊이 박혀 있었지만 어린 마음에 그게 무슨 뜻인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저는 늘 없는 쪽이었고 미라는 늘 가진 쪽이라는 사실만은 분명했습니다. 그 시절 저는 늘 목이 말랐습니다. 배고픔 때문이 아니라 사람 대접을 받고 싶어서요. 남의 집 식구가 아니라 나도 누군가의 귀한 자식이라는 사실을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바람은 번번이 꺾였죠. 미라가 무심히 던지는 말 한마디,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저를 철저히 얹혀 사는 아이로 규정했으니까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저는 이미 배운 것 같아요. 사람은 절대 같은 선 위에서만 관계 맺지 않는다는 것. 누군가 위에 있으면 누군가는 아래에 있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안타깝게도 저는 언제나 아래쪽에 서 있는 아이였다는 것.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꼬리표가 훗날 제 인생의 가장 큰 상처가 되고 동시에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줄은요. 시간이 흘러 저는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얹혀 살던 처지였지만 학교에서는 달랐어요. 저는 공부도 성실히 했고 친구들과도 잘 지내려 노력했거든요. 그래서인지 선생님들이 저를 좋게 보셨고 급기야 반장 선거에서 당선까지 되었어요. 솔직히 그때 저는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어요. 집에서는 얹혀 사는 아이였지만 학교에서는 제 힘으로 인정받은 거니까요. 그런데 그 순간 제 가장 가까이에 있던 사람이 제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바로 사촌 언니 미라였죠. 미라는 같은 학교 한 학년 위였습니다. 평소에도 저를 은근히 무시하던 언니였는데 제가 반장에 뽑히자 그때부터 눈빛이 달라졌어요. 사람들 앞에서는 우리 은정이 잘 됐네 하면서도 뒤로는 속을 긁는 말만 골라 했습니다. 얘 반장이라고 잘난 척 좀 하네? 네가 뭐 잘나서 된 줄 알아? 선생님이 불쌍해서 뽑아준 거지. 처음엔 그냥 웃어 넘겼습니다. 늘 그래왔으니까요. 그런데 언니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 집안 사정을 친구들 앞에서 은근히 흘리고 다니기 시작한 겁니다. 은정이는 원래 우리 집에 얹혀 사는 애야. 불쌍하지 않아? 그 말이 퍼지고 나니 저는 단숨에 반장 은정에서 얹혀 사는 반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애들이 수군거리고 어떤 애들은 일부러 저한테 동정 어린 시선을 보냈어요. 저는 그게 제일 싫었어요. 그냥 열심히 해서 당선된 건데 갑자기 불쌍한 아이 취급을 받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혼자 이불을 덮어쓰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억울했지만 또 참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면 늘 제 마음속에 그래도 언니니까라는 말이 붙어 다녔거든요. 부모님이 안 계신 상황에서 언니가 유일한 가족 같은 존재라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건 착각이었어요. 언니는 제 가족이 아니라 제 위에 서야만 안심하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조금이라도 빛을 가지면 그 빛을 꺼버려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었죠. 그때 저는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아니, 어쩌면 알고 있었는데도 애써 외면했는지도 몰라요. 언니니까라는 말 뒤에 숨어서요.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체육대회 날 제가 계주 마지막 주자로 뛰게 되었어요. 다들 기대하는 분위기였고 저도 최선을 다했죠.
그런데 경기 직전 언니가 다가와서 제 운동화를 슬쩍 숨겨버린 겁니다. 결국 저는 빌린 큰 운동화를 신고 달려야 했고 당연히 성적은 좋지 않았습니다. 애들은 실망했고 저는 괜히 창피만 당했죠. 뒤에서 언니가 키득거리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언니는 나를 진심으로 미워하는구나.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또 꾹 참았습니다. 그래도 언니니까. 그 한마디가 제 인생을 얼마나 오래 올감했는지 지금 생각하면 소름이 돋을 정도예요. 세상은 오래 같은 자리에 두지 않더군요. 잘 나가던 사람도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밑바닥을 기던 사람도 언젠가 기회를 얻는 법이니까요. 언니 미라는 중고등학교 시절 내내 잘 나갔습니다. 얼굴도 예쁘고 집안도 넉넉하니 친구들 사이에서 늘 중심이었죠. 저는 그 옆에서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또 얹혀 사는 아이로 지내야 했고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언니 아버지, 그러니까 제 작은아버지가 사업을 크게 벌이다가 결국 실패하고 말았어요. 순식간에 집이 기울고 빚쟁이들이 들락날락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잘난 체하며 저를 아래로만 보던 언니네 가족이 하루아침에 곤두박질 친 겁니다. 솔직히 말하면 속으로는 통쾌했습니다. 늘 당하고 살아온 제가 그때만큼은 세상 참 공평하네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그 기분도 잠시뿐이었어요. 결국 저는 또 손을 내밀고 말았습니다. 언니 힘들지? 내가 도와줄게. 저도 가진 건 많지 않았지만 같이 일해서 번 용돈을 보태고 주변에서 들은 알바 자리까지 언니에게 알려주며 힘이 되어 주려 했습니다. 사실 저는 그때까지도 가족이라는 끈을 붙들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어린 시절 늘 굴욕을 안겨준 언니였지만 그래도 함께 자란 인연이니까 언니가 무너지는 모습을 외면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렇게 저는 언니 곁에 다시 다가갔습니다. 위기를 겪고 난 뒤라 그런지 언니는 한동안 저에게 고마움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역시 은정이 너밖에 없다라며 울던 모습도 기억나요? 그런데 문제는 언니 부모님이었어요. 제 엄마가 남겨둔 약간의 유산으로 그 집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도록 손을 써줬는데도 그분들은 끝까지 저를 동등하게 보지 않았습니다. 은근히 은혜는 입었지만 여전히 저를 얹혀 사는 처지로 취급했죠. 내 엄마가 좀 도와준 거지 네가 한 건 없잖니? 그 말이 얼마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는지 모릅니다. 저는 또 참았습니다. 그저 그래 어른들 말이니까 하면서요.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그 순간부터 복수가 씨앗처럼 제 마음에 심겨졌던 것 같아요. 선의로 손을 내밀었지만 결국 돌아온 건 또 무시와 멸시뿐이었으니까요. 그 뒤로 몇 년간 우리는 겉으로는 가까운 사이처럼 지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알 수 있었죠. 언니는 여전히 저를 자기보다 낮은 자리에 두고 안심하려 했고 저는 언젠가 이 관계가 무너질 거라는 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내민 그 손길이 언니에게는 구원의 밧줄이 아니라 나중에 저를 다시 올가맬 올가미가 될 거라는 걸요. 세월이 흘러 저는 28살이 되었습니다. 남들에 비하면 늦은 편이었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전환점이 찾아왔어요. 바로 지금은 남이 되어버린 제 남편 최도현과의 만남이었습니다. 도현이는 넉넉한 집안 출신도 아니고 번듯한 직업이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성실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새벽마다 함께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고 반찬을 만들어 팔며 하루하루를 쌓아가는 게 고단하면서도 행복했죠. 그때 저는 처음으로 내 자리라는 걸 가진 듯 했습니다.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제 손으로 번 돈으로 살림을 꾸리며 작은 가게 간판에 제 이름을 붙였을 때의 그 뿌듯함은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반면 사촌 언니 미라는 저와는 정반대의 길을 걸었습니다. 돈만 보고 나이 많은 부잣집으로 시집을 갔거든요. 처음엔 화려해 보였죠. 큰 집에 고급 차에 값비싼 옷까지 걸치고 나타나서는 은정아, 넌 반찬 가게 한다며? 힘들지 않니? 하고 묘하게 사람 기를 죽이는 말을 하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속으로 그래도 나는 내 힘으로 사는 거야 라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솔직히 부럽기도 했지만 도연이랑 함께하는 소박한 삶이 저한텐 더 소중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언니의 결혼 생활은 금세 무너져 내렸습니다. 겉만 화려했지 속은 썩어 있었던 거죠. 시댁과의 갈등, 남편의 외도, 끝없는 싸움 끝에 결국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한때 잘난 척하던 언니가 그 모든 걸 잃고 울며 제 앞에 찾아왔습니다. 은정아, 나 이제 아무도 없어. 너밖에 믿을 데가 없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안에 오래된 기억들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어린 시절의 굴욕, 사춘기의 질투, 그리고 그 뒤로도 이어진 무시와 멸시. 하지만 또다시 저는 손을 내밀고 말았습니다. 적금을 깨서 언니의 변호사 비용을 보태주고 생활비까지 챙겨줬습니다. 남편은 못마땅해 했죠? 아니 왜 또 언니한테까지 신경 써? 그 사람 예전부터 너 무시했잖아? 하지만 저는 늘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도 언니니까? 이제 와 돌이켜보면 그게 가장 큰 착각이자 제 인생을 더 크게 흔들어 놓은 잘못된 선택이었어요.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데 저는 끝까지 그래도 언니니까라는 말에 속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깨뜨린 그 적금, 제 손으로 내밀었던 그 돈이 훗날 제 가정을 파괴하는 씨앗이 될 줄은요. 저와 도연이는 반찬 가게를 조금씩 키워가고 있었습니다. 손님도 늘어나고 단골들도 생기면서 하루하루 바쁘지만 보람차게 살았죠. 장사라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같이 새벽에 일어나 장 보러 가고 밤늦게까지 김치 담그며 웃던 그 시절이 제겐 참 소중했습니다. 그런데 그 평온한 일상에 다시 언니 미라가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이혼 후 한동안 잠잠하던 언니가 어느 순간부터 자주 저희 집을 드나들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에는 안쓰러운 마음이 앞서서 밥도 같이 먹고 가게 일도 조금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빈도가 점점 잦아지고 언니의 태도도 미묘하게 변해갔습니다. 특히 잊을 수 없는 날이 있어요. 반찬 가게 확장 기념으로 집들이를 했을 때였습니다. 고생 끝에 얻은 작은 기쁨이었고 손님들과 지인들을 초대해 소박하게 잔치를 벌였죠. 그런데 그 자리에서 언니가 보여준 행동은 지금도 제 가슴에 비수처럼 남아 있습니다. 아, 도연 씨 여기 앉으세요. 제가 술 따라 드릴게요. 언니가 제 남편 옆에 바싹 붙어 앉더니 괜히 크게 웃으며 잔을 채워주고 안주를 챙겨주는 겁니다. 주변에서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제 눈에는 그 친근함이 지나치게 보였습니다. 더 불편했던 건 언니가 그 자리에서 느닷없이 옛날 얘기를 꺼낸 순간이었어요. 다들 몰랐죠? 은정이가 사실 우리 집에서 얹혀 살았어요. 어릴 때는 제가 은정이 다 챙겨줬다니까요. 순간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웃으면서 이야기했지만 저에겐 또다시 과거의 굴욕을 들추는 모욕이었거든요. 손님들 앞에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남편 도연은 난처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지만 언니는 태연했습니다. 저는 억지로 웃으며 대충 넘겼지만 속에서는 이상한 불안감이 꿈틀거렸습니다. 혹시 아니겠지? 설마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도연을 믿고 싶었으니까요? 그날 이후 언니는 더 자주 우리 가게에 찾아왔습니다. 처음엔 그냥 도와주는 척했지만 점점 남편과 농담을 주고받고 둘이 함께 웃는 장면이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화를 내기엔 근거가 없었고 그렇다고 모른 척하기엔 마음이 자꾸 흔들렸습니다. 밤마다 가게 뒷정리를 하면서 저는 속으로 몇 번이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괜찮아, 언니는 힘든 상황이라 의지하는 거야. 도연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하지만 그럴수록 마음속에서는 알 수 없는 그림자가 짙게 드리웠습니다. 언니의 웃음소리, 남편의 어색한 미소, 그리고 과거 얹혀 살던 기억까지 뒤섞이며 제 가슴은 점점 답답해져 갔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불안이 단순한 기우가 아니라 곧 다가올 배신의 전조라는 걸요. 집들이 사건 이후 제 마음속 불안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처음엔 그냥 기우겠지 싶었어요. 도연이는 성실하고 가정적인 남자라고 믿어왔으니까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무렵부터 남편의 행동이 하나하나 신경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는 퇴근하고 곧장 가게에 들렀던 사람이 갑자기 약속이 많아졌다며 늦게 들어오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핸드폰은 늘 뒤집어 놓고 전화를 받으면서도 괜히 밖으로 나가 말을 얼버무렸습니다. 제가 물으면 그냥 거래처에서 온 전화야 하고 대충 둘러대곤 했죠. 그럴수록 제 속은 시커멓게 타들어갔습니다. 밤마다 도연이가 늦게 들어오면 저는 괜히 불 꺼진 방 안에서 휴대폰, 불빛만 켠 채 뜬 눈으로 새우잠을 잤습니다. 설마 아닐 거야. 그래도 도연이는 다르잖아. 그렇게 수없이 스스로를 달래봤지만 불안은 더 짙어졌습니다. 결정적인 건 SNS에서 본 사진 한 장이었어요. 언니 미라가 올린 등산 사진이었는데 배경에 흐릿하게 잡힌 남자의 뒷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모자를 눌러 쓰고 있었지만 저는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제 남편이었습니다. 손이 덜덜 떨리더군요. 아니겠지, 그냥 닮은 거겠지 수십 번 되뇌어봤지만 아무리 봐도 그 체격과 옷차림은 도연이었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지면서도 오히려 이상하게 차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결국 친한 친구에게 털어놨습니다. 그 친구가 제 말 다 듣고 조심스럽게 말하더군요. 은정아, 네가 혼자 의심만 하다간 미쳐. 확실히 하려면 증거가 필요해. 흥신소에 의뢰해. 처음엔 너무나 망설여졌습니다. 그래도 남편인데, 그래도 언니인데 남 모르는 사람에게 뒤를 밟히게 한다는 게 얼마나 비참한 일인지 알았으니까요. 하지만 결국 저는 결심했습니다. 늘 참고만 살던 제가 이번엔 더는 못 참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며칠 뒤 흥신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목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사모님, 말씀드리기 힘들지만 확실합니다. 그들이 건넨 봉투 안에는 제가 끝까지 보고 싶지 않았던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모텔을 드나드는 도연과 미라의 사진, 서로 다정히 팔짱을 끼고 걷는 모습, 그리고 들어가던 그 건물에서 함께 나오는 장면까지. 사진을 보는 순간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심장이 찢어지는 듯 했지만 한편으로는 묘하게 후련하기도 했습니다. 더 이상 제 직감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저는 평생 그래도 언니니까, 그래도 남편이니까 하며 참고 또 참았지만 이번만큼은 절대 참지 않겠다고. 제 안에 눌려있던 어떤 힘이 마침내 고개를 들고 일어서는 순간이었습니다. 증거를 손에 쥐고 나니 제 마음은 오히려 담담해졌습니다. 이제는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해야겠다는 생각뿐이었어요. 그래서 흥신소 직원과 함께 날짜를 잡고 남편과 언니의 만남 현장을 따라갔습니다. 그날따라 하늘은 유난히도 맑았지만 제 가슴은 먹구름이 낀 듯 무겁기만 했습니다. 밤 9시쯤 저는 낯선 모텔 앞에 서 있었습니다. 간판 불빛이 번쩍거리는 그곳에 너무나 익숙한 두 사람의 모습이 보였어요. 언니 미라와 제 남편 도연. 두 사람은 다정하게 팔짱을 낀 채 문을 나섰습니다.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갑게 식어버린 제 안의 분노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거기서 뭐 하는 거야? 제 목소리가 생각보다 크게 터져 나왔습니다. 두 사람이 깜짝 놀라 멈춰섰죠. 남편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언니는 잠시 당황하다가 곧 비웃듯이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은정아, 이제 알았어? 내 남편 이제 내 사람이야. 애초에 넌 나한테 안 됐어? 그 말에 순간 머리가 핑 돌았지만 저는 끝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오래 준비해온 대사처럼 입안에서 차갑게 굴러나오더군요. 쓰레기는 쓰레기통에나 버리라고 하지. 제가 그렇게 말하며 언니 쪽으로 다가가 멱살을 움켜쥐었습니다. 언니는 놀라 눈을 크게 떴지만 이내 발버 둥쳤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쌓여온 제 분노와 서러움이 손끝에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주변에서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남편은 당황한 얼굴로 저와 언니 사이를 갈라놓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끝까지 언니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네가 나한테 몇 번이나 무릎 꿇게 만들었는지 알아? 근데 오늘은 내 차례야. 언니는 결국 제 소나기에서 풀리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체면이 무너진 순간이었죠. 언니 얼굴은 분노와 수치로 일그러졌지만 저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넌 내가 손잡아준 횟수만큼 더 무너질 거야. 그 말을 남기고 저는 등을 돌렸습니다. 남편의 변명 같은 목소리가 뒤에서 들려왔지만 제 발걸음을 멈추게 하진 못했습니다. 그날 저는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참는 대신 맞서 싸웠습니다. 모텔 앞에서 그 난리를 치르고 난 후 제 인생은 빠르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한때는 제 전부라고 믿었던 남편 도연, 그리고 피부치라고 착각했던 언니 미라. 두 사람의 민낯을 똑똑히 본 순간 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제 차례였거든요. 며칠 후 저는 그동안 모아둔 증거들을 변호사에게 넘겼습니다. 흥신소에서 받은 사진과 통화 내역, 심지어 모텔 출입 기록까지. 도연은 저를 회유하려 했습니다. 은정아, 잠깐의 실수였어. 한 번만 용서해줘. 하지만 저는 냉정히 웃으며 말했죠. 실수라 하기엔 너무 치밀했잖아. 이제 끝내. 이혼 소송은 제 예상보다 훨씬 수월하게 흘러갔습니다. 불륜 증거가 확실했기에 법정에서도 제가 유리할 수밖에 없었죠. 그 과정에서 드러난 건 충격적이었습니다. 도연이 회사 자금까지 빼돌리고 있었다는 사실. 결국 그는 횡령 혐의로 수사까지 받게 되었고 제가 붙잡을 이유는 더더욱 없어졌습니다. 한편 언니 미라는 동네에서 완전히 몰락했습니다. 불륜 사실이 소문나면서 가게 손님들조차 수군거렸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따돌림을 당했죠. 결국 여기저기 전전하며 생활고에 시달리던 언니가 제 가게 앞까지 찾아왔습니다.
초라하게 꾀죄죄한 몰골로 문 앞에 서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은정아, 제발 이번 한 번만 살려줘. 너 아니면 내가 살 길이 없어. 그 순간 제 안에서 오래전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얹혀 살던 어린 시절, 반장 선거 때 굴욕, 체육대회에서 운동화를 숨겨 웃던 언니의 모습, 그리고 수없이 무시당했던 시간들. 그 모든 게 눈앞에 겹쳐졌습니다.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이제 내 구원자가 아니야. 나는 내 심판자야. 그 말과 함께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언니의 흐느낌이 문틈 사이로 새어나왔지만 제 마음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해방감이 온몸을 감싸며 눈물이 아닌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저는 아들과 함께 가게 앞에 섰습니다. 햇살이 반짝 비추는 아침이었고 반찬 가게 간판이 유난히 빛나 보였습니다. 아들이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죠. 엄마, 우리 이제 잘 살 거지? 저는 아이를 끌어안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이제 진짜 우리만의 집을 지어가는 거야?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평생 따라다니던 얹혀 사는 아이라는 꼬리표가 완전히 사라졌다는 걸요.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고 스스로 일어선 제 인생이 비로소 시작된 겁니다.